옛날 옛적 자연 상태의 개념이 살아 숨쉬던 어떤 푸른 숲속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눈부신 하늘 아래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 물을 마셨고 배가 고플 때마다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누워 바람의 몸을 맡기며 하루하루를 즐겼죠. 그 누구도 재산이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툼 없이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올리비에 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과일을 따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 큰 그물을 만들어 나무에 던져 과일을 한꺼번에 따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비에의 발명 덕분에 사람들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일을 따게 되었고, 이는 자연 상태의 조화로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과일을 나누었지만 점차 인간의 욕심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에는 자신이 만든 그물의 사용료로 과일의 일부를 요구했고, 사람들은 그가 그물의 주인이란 이유만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연 상태에 처음 생겨난 사유재산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올리비에의 그물은 마을을 넘어서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물을 빌리지 않고는 많은 과일을 딸 수 없었고, 올리비에의 부는 쌓여갔습니다. 그 사이 과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등에 시달리며 더 이상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이 쌓이며 처음에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평등과 자유가 점차 사라져갔죠. 이 변화의 중심에서 올리비에는 새롭게 쌓아올린 부를 보호하고 자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여러분 모두는 제가 만든 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 살던 사람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협약 아래 새로운 사회 구조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본래 존재했던 자연 상태의 평화와 자유로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협약을 통해 얻은 보호는 결국 개인의 자유와 전통적인 평등을 또 다른 방식으로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비에의 사회 구조에서 이득을 보는 이는 대체로 그와 그를 따르던 소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이 부당한 구조가 자신들 본연의 모습, 도덕적이고 자유로운 본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마을의 원로였던 소피아는 사람들에게 자연 상태의 의미를 다시 이해시켜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루소의 이론에 기초하여 사람들에게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일깨우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공동체의 이상을 추구하게 했고, 올리비에의 규칙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회는 누구나 자연 상태의 본성을 잊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협력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우정을 되찾고 다시금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었죠. 이렇게 루소의 자연 상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현대 사회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하나의 우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멀리 있는 작은 마을의 도움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아름다운 풍경과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지만 하나의 독특한 전통이 있었다. 그 전통은 마을의 모든 사람이 매년 한 번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 여기서 도움의 방법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정말로 효과적인 방식이어야만 했고, 이 전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큰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주민들은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1년 내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 도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실히 이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소피오였다. 소피오는 어릴 때부터 마을 어르신들에게서 싱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이론에 매료된 젊은이였다. 그에게 있어 도움마을의 전통은 도덕적 의무 이상이 인생의 목표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의 소피오는 세상을 바꿀 만한 사명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는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사연을 들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통계 자료를 접하게 됐다. 그 자료는 세계의 오지에서 먹을 것조차 부족한 많은 가정이 부족한 것이 식량 그 자체가 아닌 효율적인 농업 기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피오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그들의 도움을 구했다. 소피오는 단순히 식량을 보내는 것이 아닌 농업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오지의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마을 주민들은 소피오의 열정과 그의 철저한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프로젝트는 실제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소피오와 그의 팀은 여러 오지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일하며 농업 기술을 전수했다. 그 결과 그들이 다녀간 마을은 점차 자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다른 인근 마을들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피오의
효과적 이타주의는 단순한 선의의 행동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창출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이후 소피우는 자신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했고 매년 도움마을에는 그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다. 주민들은 더 이상 단순히 사람들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 도움이 더욱 가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소피우는 그의 인생을 통해 피터 싱어의 철학을 실현하며 세상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이렇게 도움마을의 전통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소피우와 같은 영웅들을 배출해냈다. 그의 여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르게 되었다. 소피우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모든 이가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하는 화두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여름 오후, 철학적 교양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 사이에선 수면 부족과 무거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학생은 마크라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마크는 평소에 생각이 많기로 유명했고 철학적 사유에 깊이 빠져드는 걸 즐겼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은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인텐션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기 있는 쿠키를 먹는다고 할 때 제 행동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간식이 먹고 싶어서요.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마크는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쿠키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마크는 친구들에게 자신만이 해석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쿠키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존재였을 수도 있잖아. 교수님께서는 그 쿠키를 통해 어린 시절이 즐거움을 재현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마크의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어 했지만 점차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면 그 쿠키를 먹음으로써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으셨던 건지도 몰라? 미각을 통해 철학적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지. 이후로도 마크는 일상의 사소한 행동들을 더욱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누군가가 웃음을 지으면 그는 그 웃음의 의도를 찾아 나섰고 친구가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면 그 배경에 숨겨진 동기를 밝히려 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때로는 우둔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차 마크의 철학적 관점에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일상조차도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통해 삶의 복잡성과 풍요로움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크는 의도가 단순히 행동의 이유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 이어가는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 탐구는 그와 주변인들 간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대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돌아보며 마크와 함께 일상 속에서 인생의 철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자베스 앤스콤도 이런 마크의 노력을 보고 미소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도시의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던 존 버나드 윌리엄스의 우연성 논증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 그는 강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 논증을 흥미롭게 적용하곤 했다. 도시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커다란 시장이 열렸고 존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우연성 논증에 대해 설명하며 그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존은 시장에서 늘 같은 자리에서 스타킹을 팔던 노파 메이블을 다시 만났다. 메이블은 늘 친절했고 사람들에게 그녀의 손수 짠 스타킹을 권하곤 했다. 날씨가 좋은 날 메이블은 가판대에 미리 준비해온 차를 올려놓고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존은 메이블의 가판대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그녀에게 물었다. 메이블, 당신은 언제나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도와주는데 그게 다 좋은 환경과 배경 덕분이었나요? 메이블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제 삶은 항상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실 젊었을 때는 고난도 많았고 외롭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 그들 한 명 한 명이 제게 조금씩 영향을 줬고 저는 그 우연한 만남들 덕분에 조금씩 변했고 배우게 되었답니다. 존은 메이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계속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 그녀의 경험들이 그녀의 도덕적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메이블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도와주기도 했죠.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아마 전 지금이 저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우연적인 만남들에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존은 우연성 논증이 단지 철학적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연적인 요소들이 그들의 인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메이블의 삶의 궤적은 마치 한 편의 긴 소설 같았고 각 페이지가 새로운 우연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존은 메이블에게 그녀의 이야기 덕분에 다시 한번 저명한 철학자의 이론이 단지 학문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로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메이블은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가끔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작고 일상적인 것들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존은 대학 강의에서 메이블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학생들에게 우연성 논증을 더욱 현실감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철학의 복잡한 개념이 실제 삶의 사례와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존 역시 매해 메이블의 삶을 통해 철학적 탐구가 인간의 실제 삶과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달았다.